이번에는 라살레가 어떻게 이제 그 비스마르크와 협상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론을 떠나서 라살레의 행동을 보게 되면 봉건 귀족들과 타협을 했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변절했죠. 활동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면해달라고 베를린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예 그 노동자 문제, 노동계급과 관련돼서 비스마르크와 비밀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살은 자유주의자들은 부르주아들은 노동자를 위한 보통선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귀족 정치보다 더 노동자에게 해로운 것을 봤다. 라살은 자신이 주장하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생산자 협동조합과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정책이 협력할 수 있다고 봤다. 생산자 협동조합, 노동자의 생산협동조합, 라살의 주장 사실 라살 고유의 주장은 아니라 했어요. 비스마르크는 이제 노동자를 그 비스마르크의 비판적인 그 자유주의자 부르주아의 영향가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일정 부분 노동자를 회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살과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또 이제 그 라살과 그 비스마르크는 프레이션 중심의 독일 통일국가 수립에도 좀 같았고, 성향적으로 이제 마키아벨리즘, 그러니까 사실적인 권력관계, 법이나 규범보다는 사실적인 권력관계를 권력지향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에 따르면 자신이 아니라 라살이 접촉을 요청을 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에게 보낸 편지에서 라살이 뭐라고 하냐면, 프랑스 혁명에서 유일하게 쓸모있는 건 보통선거고, 이 보통선거가 도입을 하면 독일 제국의 도덕적 성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살이 비스마르크와 만나서 보통선거를 실시할 것과 자신의 저서를 합법화시킬 것을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비스마르크는 실제로 라살의 충고에 따라서 1866년에 보통선거를 실시해서 북독일 연합제국을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는 1871년 독일 제국 통일된 이후에도 역시 이제 보통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살의 영향을 받은 비스마르크는 그 이후에 국가사회주의 혹은 기독교사회주의, 군주사회주의 이런 것들은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라살은 리프크네프한테 비스마르크와 만났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식사도 같이 했다. 비스마르크가 독일 노동자 운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리프크네프트는 당연히 라살에게 비스마르크와 멀리할 것을 경고했고, 마르크스 역시 이런 라살을 강력하게 비난하게 됩니다. 베벨이 1878년 제국의회, 베벨이 국회의원이었으니까요. 제국의회에서 비스마르크가 4시간 동안 라살을 만났다는 걸 밝혔고, 비스마르크에게 총리니까 이제 대정부 질문하는 거죠. 라살의 관계를 추궁했습니다. 이에 비스마르크는 라살을 서너 번 만났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시인을 한 거죠. 또 비스마르크는 라살과 노동자의 생산협동조합, 노동자의 생산협동조합에서 논의한 것을 인정을 하고 자기는 그 라살의 생각에 동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라살 사후에 라살파들이 어떻게 형성돼서 라살주의가 독일 사민당에 어떻게 계승되는지, 마르크스주의와 어떤 관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라살은 그 약혼녀, 라살의 인생에 2명의 여성이 있죠. 중요한 여성이 헤츠펠트 백작 부인과 약혼녀. 약혼녀가 귀족인데요. 루마니아 귀족인데 여성인데, 이 약혼녀와 연애를 합니다. 그래서 약혼을 했는데, 원래 약혼녀에는 귀족의 약혼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인 될 사람이 결혼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라살이 약혼녀의 연적, 원래 약혼자와 장인 두 사람에 대해서 결투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적과 결투를 하죠. 여러분, 2명이 등 돌아서 가지고 몇 걸음 걸어 총 쏘는 결투, 진짜 그런 결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결투 과정에
총을 맞고 3일에 사망합니다. 황당한 일이죠. 라살은 이전에도 이제 이런 결투를 여러 번 하려고 했어. 그때 마르크스한테 결투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가 당적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론 마르크스는 참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무슨 요즘 시대에 그 결투를 하냐 이렇게 했는데 라살은 정말 결투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라살의 그 노선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었지만 어쨌든 독일 노동자 운동에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황당하게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어이가 없어합니다. 라살이 죽은 이후에 백작 부인, 그래서 백작 부인은 라살의 후원자였죠. 라살 사후에도 계속 라살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라살의 조직의 후원자라서 개입을 하고 라살의 인생이 너무나 이제 뭐랄까 요즘으로 말하면 체게바르처럼 너무나 낭만적이에요. 낭만적. 그래서 라살에 대한 숭배가 있습니다. 진짜 개인 숭배가 있습니다. 개인 숭배. 그래서 이론이나 방침이 교조화되고 라살 축제, 라살 노래, 라살 컵, 라살 담배, 라살 시계 이런 식으로 정말 신격화, 성인화를 합니다. 독일 3인당의 노동자들이요. 이런 라살의 영향력은 라살파와 대립한 마르크스주의파, 베벨과 리프크네프트가 만든 사회민주주의 노동자당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아이젠하크 강령에도.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두 파가 합당한 후에 만든 고타 강령에는 더욱더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라살주의가 불식된 것은 에어포르트 강령 1891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완전히 불식되지는 않았습니다. 라살이 죽고 나서 라살 조직은 후계자 문제로 몇 년 동안 진통을 걷습니다. 라살은 조직은 지도자 중심의 조직인데 지도자가 사망하니까 이 지도자 문제가 대두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장이 수시로 교체되는 등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베커가 라살의 유언에 따라서 의장으로 지명됐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헤치펠드 백작 부인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는데 이 백작 부인의 반대로 사임하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라살의 조직과 마르크스의 조직, 마르크스파의 조직은 회동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때 어차피 베벨이나 리프크네프트, 마르크스파도 보통선거, 노동자의 보통선거 이런 데는 공통적으로 서로 협력을 원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에 라살파의 의장도 역시 기간지의 운영자인 슈바이처가 실수했는데 슈바이처뿐만 아니라 또다시 또 백작 부인과 충돌하면서 사퇴를 하게 됩니다. 백작 부인은 더 나가서 라셀을 숭배하는 별도의 별도의 분파 조직을 결성하면서 조직을 탈퇴를 합니다. 그런데 라살주의를 숭배했기 때문에 시대착오적으로 노동조합과 파업에 여전히 반대했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쇠퇴해지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1867년에 슈바이처가 모든 이 후계자 논란을 다 극복하고 슈바이처가 정권을 갖는 의장에 당선되면서 라살파는 후계자 경쟁을 끝내게 됩니다. 그는 그 라살식의 1인 지배 체제를 자신에게 적용하고 이를 민주적 집중이라 민주집중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슈바이처도 1871년 제국의회 선거에서 낙선하자 의장직을 사임하고 은퇴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라살 사후에 라살파가 라살이 1864년에 죽었는데 1871년 라살파가 계승 라살의 후계자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라살의 사상의 이론적 후계자가 없어지고 뒤에 가면은 라살의 조직도 그 후계자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라살은 독일 노동자 사이에는 이 성인처럼 숭배됐지만 실질적으로 이론이나 조직에 있어서는 자기 후계를 남기지 못했다, 계승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슈바이처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의 결성을 반대하는 라살주의가 즉 임금 철칙이 일부 수정됩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을 결성합니다. 라살파들이. 여전히 파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마르크스파, 리프크네프트와 베벨은 작센인민당을 만들었는데, 이 작센인민당은 그 당시에 의회에 의원이 있었죠. 리프크네프트와 베벨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크파와 라살파는 선거구가 달랐기 때문에 같은 작센에서 활동했지만 경쟁 관계는 아니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북동일 연방선거에서 리프크네프트, 베벨, 슈바이처 이들이 다 마르크스파와 라살파가 다 당선됐습니다. 이들의 의회 활동은 대비되는데요. 자, 통일 문제, 라살파는 프레이션 중심, 마르크스파는 프레이션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까지 포함하는 대통일주의 이런 거. 그 다음에 라살파는 의회주의가 목표였죠. 의회주의가 목표. 마르크스파는 대중투쟁을 하는 수단으로서 의회 활동을 본 겁니다. 그래서 국회를 선동수단으로 갔다. 리프크네프트, 마르크스파는 입법운동에 주력하는 라살파에 대해서 부르주아 지배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걸로 봤다. 그래서 리프크네프트는 법안의 내용이 어쨌든 간에 표결에 동의하지 않았다. 설사 법안의 내용이 진보적이더라도 그 표결에 동의하지 않았다. 근데 이런 태도는 이제 나중에 수정이 됩니다. 라살이 사망했을 때 1864년에는 아직 리프크네프트가 라살파와 결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살이 사망했을 때 리프크네프트와 마르크스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864년 라살이 사망했을 때 아직 리프크네프트와 베벨이 별도의 조직을 만들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마르크스는 자기 제자가 있으니까 슈바이처보다 리프크네프트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었어요. 리프크네프트가 후계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슈바이처 역시 그 당시에 마르크스의 이론적 권위가 엄청 높았기 때문에 라살이 베커를 차기 의장으로 유언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리프크네프트에게 마르크스가 라살파 조직의 의장이 되어줄 것을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리프크네프트가 볼 때는 1864년이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영국 런던에 있죠. 건강상의 문제. 그 다음에 국제노동자협회가 막 시작됐죠. 그래서 국제노동자협회 문제. 그 다음에 이미 마르크스와 리프크네프트는 라살파가 비스마르크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의 라살파의 조직의 의장을 맡는 건 좀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리프크네프트는 역제안을 합니다. 라살파의 조직이 개인 독재에 근거했기 때문에 의장직을 없애고 위원회 제도를 하고 그 위원회가 기간직까지 책임지는 체계로 이렇게 역제안을 하는데, 원래 슈바이처가 기간지 편입장이었기 때문에 자기 기간지에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슈바이처가 거절합니다. 그러함에도 슈바이처는 마르크스에게 계속해서 자신과 협력할 것을 요청을 하고 마르크스를 사상적인 어떤 지도자로도 인정을 합니다. 마르크스는 그 이후에도 일단은 내용상으로는 라살파와 협력을 했지만 라살파들이 비스마르크와 협상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슈바이처가 이를 방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속으로는 많이 이제 견제를 하게 되는. 그래서 마르크스는 슈바이처에게 비스마르크와 관계를 끊으라고 경고했지만 슈바이처는 라살이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비스마르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비스마르크를 칭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라살과 마찬가지로 슈바이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됩니다. 어쨌든 마르크스는 슈바이처를 처음부터 나쁘게 본 건 아닙니다.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슈바이처는 똑똑한 사람이었다. 독일에서 자신의 글을 이해하는 몇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리프크네프트 입장에서 사실은 라살과 마르크스가 경쟁했기 때문에 라살이 죽은 후에 마르크스가 라살파의 의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마르크스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다만 자기를 그렇게 추천을 한다면은 그 추천 자체는 받아주지만
실제로는 사행한다. 어쨌든 자기가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거절하지만 자기가 추천됐다는 사실은 프레이션 정부와 부르주아에게 어떤 자신의 권위와 당의 권위를 과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라살의 유언으로 베커를 후계자로 지명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마음을 접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라살파의 조직이 국제노동자협회의 지부로 되기를 원했다 그랬죠. 그런데 라살파는 사실은 그걸 논의조차 안 했습니다. 리프크네프트와 베벨이 만든 조직은 국제노동자협회에 가입했지만 라살파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그 루이 나폴레옹의 스파이가 라살파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마르크스는 또 이러한 것도 역시 라살파 슈바이처와 거리를 두는 비판하기 시작하는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여전히 슈바이처는 이제 마르크스를 사상적인 어떤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 영향력을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전당대회에 마르크스를 명예연사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제 국제노동자협회 총회 업무 관계를 핑계로 거절합니다. 이에 슈바이처는 마르크스가 유럽 노동운동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면 이것이 신의 뜻이며 자기는 마르크스의 뜻을 따르겠다고 보고 말합니다. 슈바이처가 이제 동성애자였는데 동성애로 처벌까지 받았는데 마르크스는 슈바이처의 동성애에 대해서 못마땅했지만 그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슈바이처가 자신의 기간지 라살파의 기간지에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소개했는데 마르크스는 그거에 대해서 매우 만족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라살도 처음에 마르크스의 제자였죠. 그러다가 마르크스로부터 독립한 겁니다. 라살 사후에 슈바이처나 라살의 후계자들도 마르크스를 어떤 사상적 지도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살이나 라살파가 마르크스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 다만 일부 마르크스와 다른 주장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정통적인 입장은 아니었다. 마르크스주의로부터 일탈이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와 라살을 기계적으로 대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커다란 크게 보면 라살주의나 라살의 후계자들도 마르크스의 영향 안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르크스의 파와 마르크스의 후계자 리프크네프트 베벨 그다음에 라살의 후계자들은 서로 협력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서로 전당대회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양자 간에 이제 상호 비난을 자제하기로 하고 의회에서 협력하기로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통합으로 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라살이 먼저 노동자당 최초의 노동자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조직을 만들었다 그랬죠. ADAB. 근데 여기에 이제 대항을 해서 자유주의자들이 라살파가 만든 조직은 자 막스주의로부터 일탈을 했지만 크게 보면 막스주의 영향가를 사회주의 조직입니다. 이런 사회주의 조직이 먼저 생기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이에 대항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전독일협회와 진보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라살에 대항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라살파가 마르크스의 노선을 100% 따른 것은 아니지만 마르크스의 권위를 인정하였다. 즉 마르크스와 직접적으로 대립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든 조직은 VDAB 비슷합니다. 한글로 하면은 영어로 약어로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이 만든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인 문제를 회피하겠죠. 노동자의 복지, 그 다음에 개업의 자유, 그 다음에 기술 획득. 이게 숙련공들의 모임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획득, 개업, 이런 실무적인 거 이런 것들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느슨한 조직이기 때문에 라살파가 만든 조직과 달리 이 정당의 형태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이들도 라살파와 비슷한 것들을 취하는데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조합 건설. 근데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협동조합 문제는 라살에 고유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 당시에 독일의 숙련공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거였어요. 그래서 라살파가 됐든 마르크스가 파가 됐든 간에 이 협동조합 그리고 국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 숙련공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다. 마르크스는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프크네프트나 베벨의 경우에는 협동조합이라든지 노동자의 보통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선거, 평등선거 이런 거 다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라살파는 막스주의의 영향권에 있는 그래도 사회주의자였죠. 그런데 이 자유자들이 만든 그 VDAV는 그 마르크스와 상관이 없었죠. 근데 바로 여기에 누가 있었다? 베벨이 있었다. 그러니까 베벨은 늦게까지도 자유주의의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라살의 사회주의적 경향의 조직에서는 이탈을 해서 이런 자유주의자들 영향권에 있는 이 조직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벨은 자유주의적 영향권에 있는 라살에 반대되는 조직이 있었는데 이 조직에 리프크네프트가 결합함으로써 베벨과 리프크네프트가 이 자유자들이 만든 이 VDAV를 친마르크스주의 조직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러면 리프크네프트가 왜 라살파의 조직에서부터 왜 이 조직으로 옮겨왔냐? 아까 말했죠. 리프크네프트와 이 슈바이처 결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프레이션과 비밀 협상을 하기 때문에 라살파들이. 그래서 리프크네프트가 우연하게 라이프치히의 베벨을 만남으로써 라살파 조직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베벨파 조직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베벨파 자유주자들이 만든 조직이죠. 이 조직에서 점차 이제 베벨과 자유주자들 간에 대립이 생깁니다. 자유주자들은 첫째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서 냉담했다. 그 당시에 베벨은 노동운동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파업 중재에 나서면서 이 자유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자유자들의 결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자들과 결별하면서 사회주의적인 경향을 갖게 되는데 노동자의 독자성을 강화하는 경향을 갖게 되는데 당연히 라살과 비슷해죠. 그러면 노동자의 그 보통선거권 획득, 국가의 지원을 받는 협동조합 이러면서 라살의 조직과 주장과 유사해지면서 협력을 모색을 하게 됩니다. 1867년에 북독일 연방에서 선거가 돼서 베벨과 리프크네프트 그리고 슈바이처 전부 다 이 의회에 진출을 한다고 그랬죠. 이 의회에 진출하게 되면은 297석 중에 우파들이 다수파네요. 중간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파가 19석이래요. 작센인민당 리프크네프트 베벨 그 다음에 라살파의 슈바이처가 당선됐고 드디어 1867년에 자유주의자들이 주도해서 만든 이 조직에 베벨이 의장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 복지 문제만 한정하더라던 이 애초에 자유자들의 취지와 달리 베벨, 리프크네프트에 의해서 또 그 뒤에 마르크스가 그 뒤에서 배후 조정하고 있겠죠. 의회에서 무산되고 자유주의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점점 자유주의자를 반대하는 노동자 조직으로 전환되어 갑니다. 리프크네프트는 사회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는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노동자 요구를 반영하는 조직, 그 자유주의자들과 독립되는 조직, 그리고 국제노동자협회에 가입할 것을 주장합니다. 1867년 전당 이 대회에서 31대 61로 압도적으로 가입이 승인되고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이라는 국제노동자협회의 규약, 사회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는 민주주의 국가를 해결해야 된다는 표현이 강령에 포함됩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 관철이 된 거죠. 따라서 이들은 자유주의자들은 여기서 떠나게 됩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이 조직에 떠나게 되면서 베벨과 리프크네프트가 자유주의자들이 만들었던 이 조직을 장악하면서 막스주의 조직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미
의회, 베벨과 리프크네프트 의회에 진출하면서 만든 장이 작센인민당이라는데, 그러면은 자유주자들이 떠나니까 노동자 대중조직과 당 작센인민당이 큰 차이점이 없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게 1869년에 아이젠하워 강령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강령이 되는 이 독일 사회 민주노동, 이것도 약자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헷갈립니다. 한국어는 SDAP가 이래서 탄생했다. 어떻게? 의회정당, 국회의원들의 의회정당, 작센인민당, 베벨과 리프크네프트죠. 그 다음에 노동자 대중조직,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만들었다. 즉 자유주의자들로부터 마르크스파가 그 조직을 뺏어버린 겁니다. 한편 라살파의 조직을 보면 ADAB 라살파죠. 헤시벨트 백작 부인이 분리돼서 나갔다고 했죠. 근데 이 쇠퇴하면서 결국은 다시 또 라살파들이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하는데 헤시벨트 백작 부인이 만든 이 조직은 라살주의를 교조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노동조합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하게 됩니다. 파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하고. 그러니까 라살주의를 수정한 이 ADAB 이 조직 내에서 이게 쿠데타다 이러면서 반발이 생기면서 일부 조직이 이탈해가지고 마르크스파와 같이 SDAP 이 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노동자당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되겠죠. 작센인민당, 그리고 베벨과 리프크네프트가 자유주의자로부터 뺏어온 ADAB. 여기 독일 사회민주노동당의 세 가지의 흐름을 보면 이제 첫 번째는 작센인민당, 베벨과 리프크네프트가 의원으로 있는,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로부터 베벨과 리프크네프트가 뺏어온 조직, 그리고 ADAB의 탈퇴자들, 이렇게 해서 아이젠하워에서 결성대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주도자는 리프크네프트가 당연히 최고 이론적인 지도자겠죠. 베벨 같이.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를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결성대회에서 채택된 당의 강령 세 가지로 되어 있다. 당의 목적은 자유로운 인민국가의 수립, 그 다음에 기본 원리 3조는 당면한 과제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조직의 특징은 라살의 조직과 달리 집단 지도 체제, 5인의 중앙위원회가 지도하는 집단 조직, 민주적이라는 1인 독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구체적인 그 요구를 보게 되면, 구체적인 요구에서는 이제 라살의 조직과 큰 차이가 없겠죠. 일단 노동자의 보통 평등 선거를 달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숙련공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노동자의 자유로운 생산협동조합에 국가가 지원을 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노동자협회의 지부로서 결의했다 그러죠. 그 여기에 라살의 입장도 일부 들어있어요. 임금 철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임금 철칙이 극복된 새로운 사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 철칙이 근본적인 취지는 막스의 생각과 똑같다 그랬죠. 무슨 말하냐면 노동자가 소위 임노동 관계를 벗어나려면 임금 인상 투쟁이 아니라 자본주의 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죠? 임노동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다만 다른 점은 임금 철칙에서 라살은 경제 투쟁, 임금 인상 투쟁은 소용이 없다고 한 거고, 마르크스는 아니다. 경제 투쟁하고 정치 투쟁을 구분하면 안 된다. 그 차이점이에요. 어쨌든 마르크스 파들이 만든 강령에서도 임금 철칙이라는 단어는 들어있었다. 또 국제노동자협회 지부에 가입을 했지만 회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개개의 결정에 구속받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국제노동자협회가 이 여러 나라의 노동자 정치조직을 가입을 받았지만 개별 나라의 구체적인 사항까지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내릴 수는 없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마르크스파와 라살파의 통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노동조합이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합니다. 노동조합이 일반화되자 라살파도 이제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자유주의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 문제는 이제 정파의 차이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문제에 있어서는 정파의 차이가 없어졌다. 더 나아가 이제 라살 측도 국제적인 노동운동, 국제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고 마르크스 측도 국제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만듭니다. 이렇게 돼서 노동조합이 자유주의, 라살주의, 마르크스주의 이렇게 분리되면서 이런 전국적인 노동조합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비스마르크가 어쨌든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하니까 노동운동이 이렇게 분열되면 안 되겠다. 막스파와 라살파가 단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밑으로부터 단결의 요구가 오게 됩니다. 더군다나 라살파는 슈바이처 사임 외에 아까 말했죠. 이론적 후계자나 조직적 후계자가 없어. 지도 중심이 없게 돼요, 조직이. 그래서 이 라살파들도 마르크스를 반대한 게 아니라 그랬죠. 마르크스를 여전히 사상적 지도자로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합당에 협력하게 된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선거에서는 라살파나 마르크스파나 의회에 진출하고 있었다 그랬죠. 선거에서는 이미 자유주의자나 비스마르크에 대항해가지고 연대를 했겠죠. 사안별로. 그래서 이런 협력 논의가 자연스럽게 통합 논의로 간다. 그래서 이제 리프크네프트가 고탁학령 초안을 만들었다. 리프크네프트가 마르크스의 수제자인데 마르크스가 그토록 비판했던 고탁학령 초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살의 주장과 마르크스의 주장 이런 거 있는데, 자 보게 되면 마르크스파도 보통선거권, 노동자의 보통선거권을 인정했죠. 이건 라살의 주장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동자에게 선거권을 확대시킨다는 거는 마르크스도 주장한 거죠. 그다음에 국가가 보조하는 협동조합 문제, 이거는 마르크스는 반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왜 됐냐? 이 당시에 숙련공들이 노동운동의 주도 세력이었는데 이들이 뭐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노동자보다는 자영업자가 되고 싶었죠.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국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창업을 하고 싶었어. 근데 개별적 창업은 안 되기 때문에 자본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그래서 이게 국가 보조의 협동조합은 라살의 고유한 주장이 아니라 이 당시 독일 숙련 노동자들의 소망을 담아낸 거다. 자, 임금 철칙. 임금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마르크스나 라살이랑 똑같은데 경제투쟁 부분에서는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조직에서 가장 큰 다른 점은 뭐냐면 통일 문제였다. 마르크스파는 오스트리아까지 포함하는 대통령이었고 라살파는 오스트리아를 배제하는 프레이션 중심의 소통이었다는 거죠. 프레이션 중심의 소통이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직 구조에서 다른 거는 라살파는 독재라고 그랬죠. 중앙집권적 개인 독재였고 마르크스파는 조직 민주주의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와 프레이션이 전쟁을 하면서 프레이션이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가 독일 통일에서 빠지게 되면서 별도의 제국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는 독일 통일에 있어서 오스트리아는 배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독자적인 나라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통일 문제에서도 라살파와 마르크스파가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통일론의 차이가 소멸됩니다. 전쟁에 있어서 프랑스와 프레이션이 전쟁을 할 때 마르크스파는 자본가들의 전쟁을 규정하면서 전쟁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라살파는
라살파는 이 프레이션 전쟁을 프레이션 편의 전쟁을 지지했습니다. 프레이션 전쟁에 지지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파리꼬문이 성립하니까 라살파도 파리꼬문을 지지했어요. 그리고 라살파도 프레이션이 프랑스의 영토를 병합하는 거에 반대했어요. 전쟁 끝나고 나면 라살파와 마르크스파의 입장이 같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파, 리브크네프트 베벨은 전쟁에 반대했다. 국채 발행에 기권했다. 이 전쟁을 위한 국채 발행 1차 대전에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슈바이처는 전쟁 국채 발행에 찬성했지만 전쟁 이후에는 파리꼬문 문제라든가 프랑스 영토 병합 문제에 있어서는 양자가 똑같이 반대했다. 갈수록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측의 우애가 쌓였고 이제 여기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라살파에 대한 비스마르크의 탄압이 집중됩니다. 집행부가 압수당하고 체포당하고 87명이 체포당하고 지부들이 폐쇄당하고 더 이상 이게 해산당해서 중앙본부도 도망가야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이 박해 앞에서 탄압 앞에서 노동자들이 뭉쳐야 된다는 요구가 당연히 더 강하게 밑에서부터 올라왔겠죠. 그래서 결국은 통합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통합 협상에 착수했다. 통합이 되면서 라살파들은 자기 조직을 해산했다. 라살파가 통합에 동의한 거는 지도부의 분열, 그렇죠? 회원의 감소,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의 탄압. 그래서 밑으로부터 오는 단계의 요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라살파는 원래 사회주의자였어요. 사회주의자였는데 마르크스와 노선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조직이 쇠퇴하니까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한 거예요. 반대로 VDAV, 베벨이 초창기에 있었던 VDAV는 사회주의 조직이 아니라 자유주의자 조직이었죠. 근데 베벨과 리프크네트가 가서 조직을 사회주의자적으로 빼앗아 버렸어, 전환시켜 버렸어.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했다. 결국은 뭐냐면 라살파 역시도 결국은 처음 시작부터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이 있었고 결국은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마르크스와 라살에 있어서 오늘날 의회주의라는 결과만 보고 라살주의가 마르크스주의를 승리했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리프크래프트가 이렇게 통합을 추진한 것은 이론적 명확화보다는 노동계급의 단결이라는 조직적인 배려 때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고타강령 비판을 했지만 그걸 반영하지 않았다. 리프크래프트에 따르면 고타강령은 이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노동계급의 단결을 위한 화해였다. 이론에 있어서는 마르크스의 우월성을 인정하지만 마르크스주의보다는 리프크래프트에게는 실천, 단결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마르크스파, 라살파는 모두 부르주아 의회에 진출했지만 영향력을 다수 의석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향력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동 대응위에서 합당을 고려했다. 그래서 이런 고타강령에는 당연히 이제 라살파의 주장이 많이 반영됐겠죠. 그래서 임금 철칙 이렇게 들어있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많이 합니다. 라살이 이제 자본가를 많이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주는 봉건귀족이잖아요. 봉건귀족, 지주도 자본가 계급화되는데 이 산업자본가만 공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봉건귀족과는 타협을 하고 있다는 걸 비판하는 겁니다. 어쨌든 라살은 이 고타강령 이후로는 이제 라살 조직이 이론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사실상 소멸되지만 일반 노동자에게는 라살이 체게바라처럼 지금 일반적으로 유럽의 젊은이에게 카스트로보다 체게바라 인기가 많듯이
일반적으로 되게 인기 있는 인물로 칭송받고 있다. 상당 기간 라살 숭배가 존재했습니다. 고타강령 이후로는 라살의 이론적 핵심은 이제 당 중앙에서 점차 쇠퇴했다. 일반 당원 사이에는 여전히 그 이후에도 1차 대전 때까지 라살 숭배가 남아 있습니다. 양파의 합당 당시 라살은 숫자는 많죠. 지도 중심은 분열되어 있지만 숫자는 많다. 마르크스파는 9,000명, 15,000명. 국가 원조의 생산 협동조합이라는 라살파의 요구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근데 이게 라살의 협동조합이랑 라살 고위의 주장이 알았죠. 그 당시 독일 노동계급의 노동자 운동의 주력인 숙련공들의 입장을 반영한 거다. 고타강령 비판은 그 당시에 이제 라살파의 입장을 고려해서 공개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고타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즉 에르푸르트 강령을 만들려고 할 때 의도적으로 이 새로운 강령에서는 라살파의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고타강령 비판이 뒤늦게 엥겔스에 의해서 이렇게 출판됩니다. 그래서 큰 파문을 일으켰지만 어쨌든 간에 마르크스의 그 내용은 많이 이제 에어프루트 강령에서는 많이 반영이 된다. 그죠? 그래서 고타강령 비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본주의에서 막 탄생한 공산주의, 그죠? 초기의 공산주의, 그 다음에 더욱더 발전한 공산주의, 두 개의 단계로 나눠져. 보통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초기 공산주의, 그 다음에 더 발전한 공산주의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이 차이점. 이 차이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이건 더욱더 발전된 공산주의죠. 초기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배분을 하는데, 최고 단계에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그래서 공산주의의 상을 구체화시켰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임금 철칙론을 비판하고 생산자 협동조합을 비판하고, 또 네 번째 중요한 거였는데,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가의 정치적 과도기에서의 국가는 프롤레타 혁명이다. 프롤레타 국가와 프롤레타 혁명, 프롤레타 독재, 프롤레타 독재라는 이행기 부분을 명확히 했다. 그래서 1891년 에어푸르트 강령은 라살주의가 많이 희석되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르크스주의가 반영됐다. 그 총론, 이론은 카우츠키, 그 다음에 강론은 이행기는 이제 베른슈타인. 근데 이 강론에서 사회개혁 요구가 많은데, 이게 이제 여전히 강론에서 라살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행기라는 거는 라살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에서도 공산당 선언이지, 독일에서 공산주의자 요구라든지, 이행기에서는 사회개혁적인 요구를 마르크스도 해요. 그래서 사회개혁적인 요구가 들었다고 해서 그게 라살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구체적인 평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에어푸르트 강령은 엥겔스의 협력과 승인안에 채택이 되었다. 그래서 베벨은 에어푸르트 강령이 이론과 실천의 분리라고 보지 않아 통합으로 왔다. 그러니까 혁명과 개혁은 분리가 아니라 혁명과 개혁, 그러니까 혁명과 일상적인 개혁, 개선은 분리가 아닌 통합으로 봐야 한다는, 변증법적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태도는 마르크스 사후 엥겔스에서 지지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총론은 마르크스주의고 강론은 라살주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좀 무리다. 그래서 강령다. 근데 이런 혼란을 막으려면,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회주의 정당의 강령에는 혁명과 개혁을 부분을 분리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혁명적인 부분은 강령에 넣고 개혁의 이행기 부분은 강령이 아니라 정책에 좀 넣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강령과 정책을 구분해야 된다. 강령은 궁극적인 거니까 혁명적인 것, 사회주의적인 걸 넣고, 정책은 이행기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그 현실의 개선적인 것들, 개혁 정책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건 강령 차원이 아니라 정책적 차원으로 해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1959년 고데스베르그 강령은 이제 삼인주의 강령인데요. 개혁을 우선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날 그 독일 삼인당이 이제 개혁 의회주의인데, 그래서 결국은 라살주의가 승리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결과가는 의회주의지만 그 의회주의가 라살주의로부터 나온 건지 아니면 마르크스주의의 수정인지, 그거는 논쟁이 있다. 프랑스나 영국도 똑같이 의회주의로 불리는데, 그러면은 거기는 라살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마르크스 정당이 의회주의로 간 거는 라살주의를 받아들였다는 게 아니라, 독일이 아닌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마르크스주의가 자체적으로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름대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의회주의로 변질된 거지, 라살주의의 이론적 귀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네, 다음에는 에어프루트 강령 이후에 주로 이제 카우치크와 베른슈타인 시기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와 라살주의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